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됐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태군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삼청교육대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라고 뭐 나온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무슨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근데 보통 공관에서 아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장면, 삼청교육대 발언까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허 변호사님, 삼청교육대가 뭡니까? 예,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오 공화국 때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즉 국보위라는 것을 설치를 했었고요. 거기서 군 부대 안에 사회 정화 차원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인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인권 탄압하는 기관을 하나 만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정보 그러니까 정보 중앙정보위원회 중앙정보 요원들 그리고 헌병대 그리고 경찰 검찰 그리고 지역정화위원회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A 등급부터 해서 B, C, D 등급까지 나눈 다음에 A 등급에 대해서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다가 회부를 하고요. 또 B, C 등급에 대해서는 4주간의 교육을 거친 다음에 다시 6개월간 복역을 시키고 다시 2주간 교육을 시켜서 훈방 조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D 등급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를 하는 등 해서 한 6만여 명을 불법적으로 이제 체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죽거나 후유증으로 시달린 그런 했던 그런 오공의 어떤 인권 침해의 어떤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아픈 역사의 단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군부 독재 인권 유린의 상징 삼청교육대를 언급한 박 전 대장. 이런 발언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박찬주 전 대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원래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렇게 반발이 되면서 지금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갑질 논란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바로 이제 군인권센터인데 그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 때문에 자신의 지금 정치적 행보가 지금 좌절되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서 나왔던 좀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삼청교육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8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1980년 그 8월 1일부터 81년 1월 25일까지 6만 755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6만 명 넘는 사람이 불과 5, 6개월 사이에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없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인신의 어떤 그런 자유를 침해받았던 이런 대단히 그 인권 침해적인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삼청교육대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는 그 삼청교육대를 본인이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처벌과 관련된 질문 좀 뒤따르는 부분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위기에 따른 업무다.
그러니까 제가 임태훈 소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 감은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냐 이런 건데 이걸 그러니까 법적 처벌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허금탁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와 관련해서 방금 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예.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제명을 언급을 하자면은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범죄인데요. 예. 이때 그 어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 외관상 형식상 반드시 공무원의 어떤 직위에서 할 수 있는 직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 직권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검찰에서의 판단은 예. 감을 따는 행위나 아니면 예. 이렇게 모가를 따는 행위는 예. 그렇게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예. 외관상 사적인 행위가 명백하니까 예. 직권 남용에서의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무혐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또 그렇죠. 네. 이 처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아마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국민들께서 아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네. 이제 그 법원의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그런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설명이십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공무원이 그 본인의 직분에 행하는 어떤 그런 직권을 남용해서 예. 의무 없는 일을 이제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법원에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권과 좀 무관하게 어떤 강요 행위를 한 것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공관병이 뭐 하루에 보면 모과를 100개를 따서 모과청을 담고 예. 그다음에 골프공을 뭐 줍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갑질을 당했었거든요. 예. 그럼 그러한 갑질을 당한 이유는 결국은 상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어서 예. 어차피 이런 직권남용죄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 저는 검찰에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그런 직권에 좀 포함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예. 한번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어땠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검찰 단계에서도 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참 많은 사안이라서 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김영란법 위반으로도 재판을 받았다면서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박찬주 대장이 예.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뇌물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인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중령이었던 부하 직원이 예.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좀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근무지를 좀 변경을 해주면은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박찬주 대장이 인사처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심의 결과를 뒤엎고 결국 그 중령이 예. 본인이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예.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은 예. 돈을 받고 안 받고와 관계없이요. 예.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박찬주 대장의 경우에는 나는 이것을 부하 직원의 어떤 고충을 듣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좀 억울하게 김영란법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짚고 저희가 오늘 사건 큐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장은 부인의 혐의입니다. 공관병 폭행 및 감금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서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그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합의를 종용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 종용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합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어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흔히 처벌을 할 때 그 양형 기준 중에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결국은 피해 회복이거든요. 네.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 회복을 시키고 피해자와 합의를 잘 봤느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종용, 이제 합의 종용이라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합의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터니 우리를 좀 용서해 다오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합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더 가중처벌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반면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 보면은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어떤 그런 해악의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이건 또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재판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그런 언행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 처벌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내용까지 큐브속 사건 두 번째 주제였고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